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준비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 아직 어린아이가 하나 잠들어 있습니다. 간식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그 아이를 우리는 어느새 과거에 두고 왔죠. 지치고 막막한 밤, 우리가 다시 펼쳐드는 건 두꺼운 처세서가 아니라 오래된 동화 한 편이라는 겁니다. 다시 다정해질 용기를 이야기가 조용히 일러주니까요. 어쩌면 동화는 처음부터 어른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동화는 어른을 위한 것,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를 엮어 만든 책인데요. 리테 콘텐츠 출판사와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이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상평이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느 동네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무작위로 추첨해서 선물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책에서 정글북,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 일정 부분 읽어드릴 거고요. 목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행복한 왕자. 희생하려는 마음과 진정한 사랑. 어른이 된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쉽게 하지만 사랑을 위해 정작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헷갈리곤 합니다. 행복한 왕자는 누군가를 위해 조금씩 자신을 덜어내는 일이 과연 손해인지 아니면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인지 묻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두 눈은 사파이어로 반짝였고 몸은 순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닌 칼에는 붉은 아름다운 루비가 박혀 있었죠. 왕자는 도시의 중심에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왕자는 도시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가진 이면, 빈곤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또한 매일 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왕자가 있는 도시로 날아왔습니다. 갈대와 사랑에 빠진 제비가 무리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제비는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 육주나 늦게 혼자 따뜻한 남쪽 이집트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제비는 휴식을 취할 겸 왕자의 다리 밑에 잠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제비가 내려앉기 무섭게 어디선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비가 오나 하고 올려다보니 그것은 왕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제비는 그렇게 왕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자는 본래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았고 죽어서는 이곳의 동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커다란 동상이 되어 온 도시를 바라보게 된 왕자는 궁전에서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을 모두 보게 됩니다. 비참하고 안타까운 세상의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 왕자는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돕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합니다. 그의 몸에 있는 보석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요. 그렇게 제비는 왕자의 곁에 남아 하루는 지친 재봉사에게 칼에 박혀있던 루비를 가져다 주고 또 하루는 가난한 청년 작가에게 왕자의 한쪽 눈인 사파이어를 전해줍니다. 공원 한가운데 아름다운 동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몸은 빛나는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칼자루에는
아름다운 빨간 루비가 박혀 있었고 그의 두 눈은 파란 사파이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동상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눈물은 금빛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달빛 속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제비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난 행복한 왕자란다. 행복한 왕자라면서 왜 울고 있나요? 당신 때문에 제 몸이 다 젖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난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어. 내가 죽고 난 뒤, 사람들은 나를 동상으로 만들어 여기 이 높은 곳에 세웠어. 그제야 비로소 난 이 도시의 온갖 추하고 비참한 생활을 볼 수 있게 되었지. 그래서 내 심장이 납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란다. 내 몸은 순금으로 덮여 있단다. 제비야, 네가 내 몸의 금박을 한 겹 한 겹 벗겨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사람들은 언제나 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으니까.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보석을 뜯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그것들을 전부 나눠주고 싶어 했고, 제비는 어쩔 수 없이 성냥팔이 소녀에게도 나머지 사파이어를 물어다 줍니다. 이후 그는 제비에게 자신의 몸을 덮은 금박을 떼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금을 받은 사람들은 점차 생기를 얻었지만 아름답던 왕자는 점점 빛을 잃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박 피부와 두 눈을 모두 잃은 왕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고맙다며 이제 제비에게 이집트를 향해 날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비는 왕자를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착한 제비는 왕자의 눈이 되어 도시가 돌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윽고 겨울이 찾아와 눈이 내리고 서리가 얼자 제비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지 못한 채 왕자의 발치에서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왕자의 심장도 반으로 갈라지죠. 사람들은 이제 아름다움을 모두 잃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합니다. 동상을 녹이던 사람들은 용광로에서도 녹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갈라진 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불에도 녹지 않은 왕자의 심장과 제비의 사체를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그때 신이 천사에게 명하여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행복한 왕자의 사연을 알게 된 천사는 쓰레기장에서 왕자의 심장과 제비의 사체를 찾아내고 그렇게 그들은 천국에 다다릅니다. 제비가 돌아오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으니 내 몸이 따뜻해졌을 거다. 제비는 생각에 잠기다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랍니다. 전 죽음의 집으로 가려 해요. 죽는다는 것과 잠이 든다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비는 왕자의 입술에 입 맞춘 뒤 발치로 떨어져 숨을 거뒀습니다. 그 순간 동상 안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납심장이 두 동강 난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사람들은 동상을 끌어내려 용광로에서 녹였습니다. 대학의 미술 교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쓸모도 없지. 정말 잘 가져왔구나. 이 귀여운 새는 천국의 정원에서 영원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며 행복한 왕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 도시에서 늘 나를 찬양할 것이다. 행복한 왕자는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동화로 1888년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회적 불평등과 자비, 헌신과 사랑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왕자와 제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랑과 자비로 녹여냅니다. 왕자는 자신의 보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제비는 그런 왕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죠. 이러한 인물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애정에 대한 오스카 와일드의 신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작품은 물질의 가치라는 영원한 화두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보석과 황금은 금세 사라지고 옮겨가지만 내면의 사랑과 자비로움은 왕자와 제비가 신의 선택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가듯 잊히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의 아우성에 서로의 내면을 탐색할 시간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왕자와 제비,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마음속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려운 처지인 사람에게 왕자와 제비처럼 따뜻한 손길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피터 래빗 이야기. 베아트릭스 포터.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어른이 되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기에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도 마음을 움츠러뜨리곤 합니다. 피터 래빗 이야기는 말썽꾸러기 토끼의 소동을 따라가며 누군가의 믿음과 다정한 기다림이 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엄마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는 꼬마 토끼 4마리가 있습니다. 토끼들의 이름은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그리고 피터입니다. 혹시라도 토끼들이 다칠까 염려된 엄마는 외출하면서 당부합니다. 맥그리거 씨의 농장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요. 옛날에 맥그리거 씨의 농장에 갔던 아빠가 그만 사고를 당해 파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플롭시, 몹시와 코튼테일은 엄마 말을 잘 듣습니다.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엄마의 당부를 잊지 않으며 길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블랙베리를 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달랐습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였죠. 엄마가 외출하자 피터는 맥그리거 씨의 농장으로 달려갑니다. 엄마가 간절하게 당부했는데도 말입니다. 울타리 문 아래 틈을 비집고 맥그리거 씨의 농장에 들어가는 피터. 피터는 맥그리거 씨의 상추도 뜯어먹고 강낭콩도 빼먹고 무도 뽑아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은 탓일까요? 맛있는 채소들을 먹던 피터의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파슬리를 찾기 위해 농장을 계속 거닐죠.
그러다가 골목을 도는 순간 오이밭 끝자락에서 피터는 맥그리거 씨를 마주치고 맙니다. 피터와 맥그리거 씨의 눈이 마주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양배추를 심고 있던 맥그리거 씨는 피터를 발견하자 벌떡 일어나 피터에게 향합니다. 피터는 그를 피해 재빨리 도망갑니다. 맥그리거 씨도 도둑이라 크게 외치며 빠르게 피터를 쫓아갑니다. 들이나 오솔길에선 놀아도 되지만 절대 맥그리거 아저씨네 정원에 들어가면 안 된단다. 아빠가 거기서 사고를 당하셨거든. 아저씨가 아빠를 파이로 만들어버렸지. 착하고 얌전한 토끼인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은 길 아래로 내려가 블랙베리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아주 말썽꾸러기인 피터는 곧장 맥그리거 씨 정원으로 달려가 문 아래로 쏙 비집고 들어가 버렸답니다. 쪼그리고 앉아 양배추를 심고 있던 맥그리거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 괭이를 휘저으며 피터를 쫓아왔어요. 거기 서라, 이 도둑놈아. 피터는 정말로 겁에 질렸어요. 정원을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그런데 문으로 돌아가는 길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피터는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피터의 흐느낌을 친절한 참새들이 듣고는 흥분해서 날아와 이렇게 애원했어요. 힘내. 빨리 빠져나와. 피터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맥그리거 씨에게서 도망가기 위해 농장 이곳저곳을 재빠르게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발까지 잃어버렸고요. 맨발로 허겁지겁 달리던 피터는 결국 구스베리 그물에 걸리고 맙니다. 피터가 입은 푸른 재킷의 단추가 그물망에 단단히 꼬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겠다고 생각한 피터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기 토끼가 농장에서 울고 있자 지나가던 새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피터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며 피터를 응원했죠. 맥그리거 씨가 피터를 발견한 순간 참새들의 응원에 힘입은 피터는 재킷을 벗어버리고 간신히 탈출합니다. 피터는 곧장 창고로 달려가 물이 차 있는 커다란 통에 숨습니다. 한참을 숨죽이고 있다 통에서 나온 피터는 늙은 생쥐와 고양이를 마주치지만 문이 어디 있는지는 찾지 못합니다. 맥그리거 씨는 피터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내 양파를 캐러 갑니다. 그리고 그런 맥그리거 씨의 등 뒤에는 피터가 알고 있는 출구, 대문이 있었죠. 피터는 대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맥그리거 씨를 따돌리고 대문 아래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옷과 신발을 모두 잃은 피터가 지치고 아픈 상태로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 토끼는 피터가 어쩌다 옷을 잃어버렸는지 궁금했지만 아무 말 없이 지치고 아픈 피터에게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끓여 먹여줍니다. 피터는 잠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공포에 몸이 덜덜 떨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게다가 물 뿌리개 통에 들어갔다 나온 탓에 몸도 축축했죠. 피터는 문이 있는 쪽으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생쥐는 입에 큰 완두콩을 물고 있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흔들었죠. 피터는 울기 시작했어요. 발로 밟으려고 하는 맥그리거 씨를 피해 피터는 창문으로 도망쳤어요. 화분을 3개나 넘어뜨렸죠. 창문이 너무 작아서 맥그리거 씨는 더 이상 쫓아가지 못했어요.
지치기도 했고요. 맥그리거 씨는 일터로 돌아갔어요. 피터는 커다란 전나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너무 지친 피터는 토끼굴 바닥에 깔려있는 부드러운 모래에 덜썩 주저앉아 잠들었어요. 가엾은 피터는 저녁 내내 끙끙 앓았어요. 엄마 토끼는 피터를 침대에 눕히고 카모마일 차를 끓여 한 스푼 먹였어요. 자야 하니까 한 스푼만 먹자. 피터 레빗 이야기는 베아트릭스 포터의 첫 번째 그림책으로 1902년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출간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1억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터 레빗 이야기는 세계 그림책 역사에 빠질 수 없는 큰 획을 그었습니다. 어린 시절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던 베아트릭스 포터는 그림과 동물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동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짓곤 했습니다. 특히 동물을 생생히 묘사하는 방식과 이야기를 지어내는 형식을 통해서 자연을 소중히 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그녀의 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인화된 토끼들, 특히 피터와 엄마 토끼의 모습은 베아트릭스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고집을 꺾지 않은 피터의 모습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간 그녀의 용기와도 같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마음씨로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 토끼의 모습은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소중히 생각한 그녀의 마음과도 같고요. 세상은 우리를 설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안기기도 합니다. 피터 역시 모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앞서 가족의 당부를 듣지 않았고 그 선택은 곧 낯설고 험한 세상에서의 커다란 역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터가 끝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진심으로 걱정한 가족과 참새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홀로 맞닥뜨린 두려움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피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를 믿어주는 이들, 위험을 막아주려는 이들,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요. 가끔은 세상이라는 큰 바람에 휩쓸려 자신만을 믿고 앞서 나가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늘 우리의 뒤에는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전에 알아보는 것, 그것이 피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 같습니다. 정글북 러디어드 키플링. 너희는 내 가족이야. 무엇이 가족을 가족으로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너무 쉬운 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혈연, 배우자, 함께 생활하는 식구. 그러나 정말 이런 대답만으로 괜찮을까요? 동굴 깊은 곳에 늑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4마리의 어린 늑대와 엄마 늑대, 아빠 늑대가 함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주 작은 인간 남자아이가 우연히 동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늙은 절름발이 호랑이, 시역하니 인간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늑대 부부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인간 아이를 돌봐주기로 합니다. 엄마 늑대는 털이 없는 인간 아이에게 개굴이라는 뜻의 모글리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곧이어 늑대들의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인간 아이 모글리를 늑대 종족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에 관한 회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늑대들의 총회에서 늑대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모글리는 이제 발루와 바기라에게서 정글의 법칙을 배웁니다. 발루는 어린 늑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갈색 곰이고 바기라는 늑대들의 총회에서 모글리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황소를 한 마리 바쳤던 흑표범입니다. 모글리는 발루와 바기라뿐만 아니라 엄마 늑대, 아빠 늑대, 그리고 4마리의 형제 늑대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글리는 원숭이족에게 납치됩니다. 원숭이족에 의해 공중을 날아오르게 된 모글리는 겁에 질립니다. 이 모습을 본 솔개, 칠은 발루와 바기라에게 서둘러 이 사실을 알려주죠. 원숭이족에게 잡힌 모글리는 그들을 따라 폐허가 된 궁전으로 향합니다. 한편 칠을 통해 모글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발루와 바기라는 비단뱀 카아의 도움을 받아 궁전으로 쳐들어가 모글리를 구합니다. 다시 늑대 가족의 동굴로 돌아온 모글리는 늑대들과 거의 10년을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와중에도 다시 한번 모글리의 정체성에 관한 늑대들의 총회가 열립니다. 10여 년 전 모글리가 늑대들과 지낼 수 있도록 해줬던 늑대 무리의 대장 아켈라가 쇠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동물들 스스로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인간이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기 때문이며 인간을 건드리는 건 정정당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글의 동물들은 원숭이족과 어울려서는 안 돼. 우리는 원숭이들이 물 마시는 곳에서는 물 마시지 않고 원숭이들이 사냥하는 곳에서는 사냥하지 않아. 그들이 죽는 곳에서는 죽지도 않지. 오늘 일은 곧 과거의 일이 돼.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잊힐 과거의 사건에 불과하지. 정글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내 거야. 바기라가 말했다. 그리고 넌 뭐든지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지. 하지만 너 대신 바쳐진 황소를 기억하고 어떤 황소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게 정글의 법칙이야. 아켈라를 경계하는 쉬역하는 아켈라가 약해진 틈을 타 모글리를 내쫓자고 젊은 늑대 무리를 부추깁니다. 쉬역한의 의견에 다른 늑대들도 그만 흔들립니다. 인간은 늑대와 확연히 다르다면서요. 늑대 가족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모글리의 10여 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늑대들은 더 이상 모글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글리는 인간의 마을에 내려가 늑대들이 무서워하는 빨간 꽃, 즉 불을 가져옵니다. 불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시역환과 자신을 배척하는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죠. 하지만 이미 늑대 무리는 모글리를 일원으로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곳에서 모글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마을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아쉽게도 인간의 마을도 쉽게 모글리를 일원으로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늑대 무리에서 자란 모글리는 외모는 같은 인간이지만 행동은
그들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죠. 늑대 무리와 인간의 마을 양쪽에서 상처받은 모글리는 네 마리의 늑대 형제들과 함께 정착할 곳을 찾아 또 다른 정글로 향합니다. 아니야, 어린 형제야. 그건 사람들만 흘리는 눈물이야. 넌 더는 사람의 새끼가 아니란다. 진정한 사람이 된 거지. 이제부터 넌 정글에서 살 수 없어. 머글리, 그냥 흐르게 둬. 그저 눈물일 뿐이니까. 속히 돌아오렴. 엄마 늑대가 말했다. 나의 벌거숭이 아들아, 잘 들으렴. 사람의 아이야. 나는 내 자식들보다도 너를 더 사랑했단다. 다른 늑대들은 널 똑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널 미워해. 넌 영리하거든. 네가 늑대발에서 가시를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용감한 마음과 공손한 혀, 그게 있으면 정글을 헤치고 어디라도 갈 수 있지. 박쥐망이 짐승과 새들 사이를 오가듯이 나도 마을과 정글 사이를 오간다. 왜일까? 정글북은 총 7편의 작품이 엮인 단편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자주 각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글리의 이야기는 모글리의 형제들, 카아의 사냥, 호랑이다, 호랑이야, 3편에 걸쳐 등장합니다. 정글북에는 선과 악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모글리를 납치한 원숭이족은 악으로, 모글리를 구출한 늑대들은 선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늑대의 아이로 잘 자라날 것만 같았던 모글리를 자신의 먹이이자 적이라고 생각하여 끝없이 괴롭히는 쉬어칸이 악으로 존재하고, 모글리의 처지를 걱정해주는 다른 늑대들이 선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극명히 대비되는 두 무리는 동시에 정글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선과 악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는 매번 달라지지만 각 무리에 속한 구성원들의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성향이나 선택보다 조직이라는 틀이 무리를 유지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동화 내에는 또 다른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늑대들과 인간들입니다. 인간아이 모글리는 둘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모글리는 동물들의 세계에서 그들과 소통하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늑대의 품에서 자라온 자신 사이에 깊은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모글리는 늑대들에게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몸과 마음을 내어주지만 외형은 인간이기에 완전한 늑대가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인간 사회에서는 늑대와 함께한 삶 때문에 이방인으로 여겨지곤 하죠. 정글북은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모글리의 위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미시적이자 거시적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미시적으로는 모글리가 그러했듯 내가 이 세계에서 어떤 자리에도 완전히 안착하지 못하는 순간들, 그럼에도 매일을 살아내기 위해 적응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하죠. 동시에 거시적으로는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라는 구조를 또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모글리가 두 집단 어디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화적 현실은
소속을 기준으로 경계를 짓고 구성원을 구분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들을 오가는 모글리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든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로알드 달.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로알드 달은 눈부신 환상 속에 아이들의 욕심과 허영을 비춰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든 쉽게 손에 쥐고 소비할 수 있는 현대의 풍요의 이면에 존재하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초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찰리는 탐욕이 빠른 지름길처럼 보일 때조차 양심과 절제로 한 발씩 천천히 걸어갑니다. 찰리 버켓은 낡은 집에서 부모님 그리고 4명의 조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소년입니다. 찰리는 여느 아이들처럼 초콜릿을 좋아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1년에 한 번 그의 생일에만 초콜릿을 먹을 수 있었죠. 그런 찰리의 집 근처에 초콜릿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초콜릿 공장으로 모두가 그곳의 공장장인 윌리 원카를 궁금해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초콜릿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지 않던 원카는 대신에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초콜릿 속에 숨겨진 황금 티켓을 찾아내는 5명에게 공장을 견학시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어린이들이 황금 티켓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찰리는 공장이 궁금했지만 돈이 없어 초콜릿을 살 수 없었습니다. 4장의 황금 티켓은 식탐이 많은 소년 아우구스투스,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소녀 버루카, 껌을 많이 씹는 소녀 바이올렛, 텔레비전 중독인 소년 마이크가 찼습니다. 그 사이 찰리는 생일 선물로 초콜릿을 받았고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비상금으로 초콜릿을 샀지만 모두 황금 티켓은 없었습니다. 황금 티켓이 한 장만 남았을 때 찰리는 길에서 주운 돈으로 산 초콜릿에서 기적적으로 마지막 황금 티켓을 얻습니다. 찰리가 티켓을 들고 집으로 가자 가족 모두 기뻐하며 찰리를 축하해 줍니다. 찰리는 하루에 2번씩 공장 앞을 지나쳤다. 공장 앞을 지날 때마다 찰리는 걸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늦추면서 코를 바짝 치켜들고는 초콜릿 향기를 길게 그리고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는 그 냄새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다고 얼마나 바랐던가. 그들은 이 작은 소년을 사랑했다. 그는 그들의 삶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였고 저녁마다 찾아오는 찰리의 방문은 그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일이었다. 종종 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조용한 방으로 들어와 문가에 서서 노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듣곤 했다. 그래서 매일 밤 어쩌면 30분쯤은 이 방이 행복한 곳이 되었고 가족 모두는 자신들이 배고프고 가난하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른들도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그건 아무리 가능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 행운이 바로 이 초콜릿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분명히 이 초콜릿에도 기회는 있었다. 찰리가 가진 초콜릿에도 다른 초콜릿처럼 황금빛 초대장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가게 주인은 찰리를 문까지 데려다 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에게도 이 초대장을 주면 안 된다. 잃어버릴라. 어서 집으로 가거라.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도 쉬지 말고 뛰어라. 알겠니? 초콜릿 공장 견학 당일, 찰리는 가족 중 조할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다른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원카 또한 찰리를 환영했으며 머그잔으로 초콜릿을 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멋대로인 아이들이 견학 중 차례로 사고를 당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욕심껏 초콜릿 강을 퍼마시다가 강에 빠지고, 바이올렛은 미완성 제품인 껌을 씹었다가 블루베리처럼 몸이 부풀어 오릅니다. 공장에서 호두를 까는 다람쥐를 갖고 싶다고 떼쓰던 버룩하는 다람쥐를 잡으려다가 쓰레기 소각로에 버려집니다. 마이크는 TV 광고의 실물 초콜릿을 전송할 수 있는 기계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TV로 전송되며 몸이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아집니다. 결국 마지막 한 사람인 찰리만 남았을 때 원카는 찰리에게 묻습니다. 이 공장이 마음에 드냐고요? 공장이 아주 멋지다며 찰리가 대답하자 원카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찰리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알려주죠. 하지만 원카의 후계자가 되려면 가족을 두고 홀로 공장에 와서 살아야 한다는 말에 찰리는 그럴 수 없다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에 원카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찰리의 마음을 깨닫고 가족 전부 공장에 데려와서 함께 살자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찰리는 초콜릿 공장의 후계자가 되어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족을 데리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찰리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거대한 초콜릿 강, 폭포, 엄청나게 큰 유리 파이프, 박하향 설탕 초원, 움파룸파 사람들, 아름다운 분홍빛 사탕배, 무엇보다도 원카라는 사람.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더 이상 놀랄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또 무엇을 보게 될까? 그 아이만의 잘못일까? 버릇없고 고약하지만 자네들도 알다시피 아이 혼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네.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버릇없이 키웠을까? 진짜 누굴까? 얘야, 난 이 공장을 전부 너에게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단다. 공장을 스스로 꾸려나갈 만한 나이가 되면 공장은 몽땅 내 차지가 되는 거야. 찰리는 뭔가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초조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슴이 너무나 벅찰 뿐이었다. 그건 조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1964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아동 소설입니다. 영화나 뮤지컬로도 각색되었으며 프리퀄 영화 원카가 개봉하면서 한 번 더 주목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소년 찰리는 모험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과 고집으로 곤경에 처하는 아이들과 달리 사려 깊은 찰리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넓은 세계로 나간 찰리의 눈앞에는 달콤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찰리의 성장뿐만 아니라 초콜릿 폭포와 강, 움파룸파, 사탕배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초콜릿 공장의 모습이 이 작품을
지금까지 사랑받도록 했습니다. 찰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초콜릿 한 조각 먹기 어려운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찰리가 다른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절망에 빠지거나 포기했다면 황금 티켓을 찾지 못하고 원카로부터 공장을 물려받지도 못했을 테죠. 그러나 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쟁취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남보다 나쁜 조건이나 환경에 좌절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모험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찰리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한 발짝만 더 용기 내서 나가보세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험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가 각자의 삶에 충실하며 타인을 사랑할 줄 알 때,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모험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초콜릿 공장의 달콤한 이야기는 행운이 누구에게나 스쳐갈 수는 있지만 그 행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준비된 정직한 태도임을 찰리를 통해 보여줍니다. 다른 아이들이 탐욕과 허영, 성급함에 이끌려 스스로 기회를 놓칠 때 찰리는 규칙을 지키고 양심을 선택하며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 동화는 행복이 갑자기 떨어진 선물처럼 느껴질지라도 욕심을 경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받게 되는 보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파랑새, 모리스 마테를링크. 반짝이는 행복은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어.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파랑새는 희곡으로 쓰인 동화극입니다.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몽상극으로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의 모험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행복으로 들뜨는 크리스마스 이브, 가난한 집안에서 선물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남매는 부러운 눈으로 앞집의 파티를 바라봅니다. 그때 남매에게 요술쟁이 할머니가 찾아와 아픈 딸을 위해 파랑새가 필요하다며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남매의 모험은 추억의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추억의 나라는 죽은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한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밤의 궁전입니다. 질병의 방, 전쟁의 방, 침묵의 방. 많은 어둠을 지나 마침내 꿈의 방에 도달합니다. 남매는 또다시 숲과 묘지, 행복의 궁전, 미래의 나라를 모험하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눈으로 본다는 게 중요해.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추억하는 동안은 세상에 있을 때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말이다. 모든 돌은 다 똑같아. 돌은 다 보석이란 말이지. 그런데 인간들은 그중 몇 가지만 보석이라고 생각한단다.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인간의 삶을 괴롭히던 어둠들, 유령, 질병, 전쟁, 쓸모없는 것, 어둠, 공포. 남을 귀찮게 하는 기쁨. 그것은 불행의 동굴에서 도망친 녀석인데 아무도 가둬놓을 수가 없어. 어디서든 도망쳐 나오거든. 불행들도 이제는 저 녀석들을 데리고 있으려 하지 않아. 인간은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과 홀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겠지요. 아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남매를 달라진 일상의 풍경이 맞이합니다. 가난하여 초라하기만 했던 집은 따뜻했고 부모님은 더욱 근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키우던 맷 비둘기는 남매가 찾아 헤맨 푸른 깃털의 파랑새였습니다.
파랑새 이야기는 찾고자 했던 것, 갈망하던 것이 사실은 방 안,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파랑새를 행복으로 은유하면서요. 다시 남매를 찾아온 요술쟁이 할머니는 새를 줄 수 있는지 묻고 남매는 선뜻 파랑새를 건네줍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박한 행복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단지 네가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지. 앞으로는 우리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어. 그러면 더 고귀하고 고상한 행복들을 만나게 될 거야. 너희 집은 문으로 창문이 터질 정도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매우 행복하지만 각자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당신을 볼 수 있을 뿐이죠. 파랑새는 다양한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봄의 행복, 해질녘의 행복, 햇빛이 비치는 시간의 행복, 빗방울의 행복, 천진난만한 생각의 행복, 정의의 기쁨, 선하게 사는 기쁨, 생각하는 기쁨, 일을 마쳤을 때의 기쁨, 사랑하는 기쁨 등 우리의 시대는 작은 행복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맑은 봄 날씨의 행복을 느껴보고 싶지만 눈앞의 현실에 계절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죠. 또 맑은 공기의 행복을 느끼고자 하면 하늘에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분별 없이 남을 괴롭게 하는 행복,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제 행복을 채우고자 하는 어둠들이 매 순간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도 합니다. 희망은 덧없게만 느껴지고 어떤 희망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파랑새를 의미 없는 희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갉아먹지 않을 만큼이라면 당신은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나쁜 이야기들, 흔한 아기들, 세상이 당연하다는 듯 내어놓는 절망 앞에서 당신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희망과 행복을 믿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는 일은 잘못되지 않았으며 의미 없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신의 곁에 놓인 것을 잊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정당한 당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소중함을 일깨워준 크리스마스의 유령. 크리스마스 캐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대중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작품입니다. 이타적인 면모는 찾을 수 없는 깐깐하고 심술맞은 구두쇠 스크루지가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그는 크리스마스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와의 저녁 식사를 거절하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서기에게도 매몰차게 대합니다. 또 자선단체가 요청한 요금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7년 전 죽은 통업자 말리의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말리의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앞으로 새 유령이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말리의 말대로 찾아온 새 유령이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과거의 유령은 그의 어린 시절을 보여줍니다. 꿈을 품고 있지만 괴로웠던 소년 시절, 그리고 그가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겪어온 청년 시절, 돈과 연인 중 하나를 선택했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다음으로 찾아온 두 번째 유령이 보여준 것은 스크루지의 현재입니다. 그가 거절했던 조카와의 저녁 식사, 그가 매몰차게 대했던 그의 서기가
가족들과 소박하지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 이 풍경들이 스크루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유령은 스크루지의 미래, 그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정막이 감도는 그의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쓰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평생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구두쇠 스크루지, 여기에 잠들다. 스크루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의 결말을 바꿀 기회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을 뉘우친 순간이 늦지 않기를 유령에게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말리의 유령부터 시작하여 그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12월 25일 아침, 크리스마스의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덕을 보지 않아도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많아요. 크리스마스가 특히 그렇죠. 질병과 슬픔도 전염이 되지만 웃음과 기쁨만큼 강한 전염성도 없으니 이는 얼마나 공평하고 공명정대하며 숭고한가. 남자아이의 이름은 무지이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빈곤이다. 이 두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비슷한 다른 것들도 조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아이를 조심해야 해. 이마에 파멸이라 쓰여 있는 게 보일 것이다. 그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한 조심해야 한다. 무지를 허용하지 마. 인생의 여정은 끈기 있게 꾸준히 나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목적지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목적지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행복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아직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스크루지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서기의 집에 익명으로 선물을 보내고 그의 월급을 올려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될 것을 마음먹은 그는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던 산책을 나갑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성금을 내는 그의 모습을 비웃는 사람들조차 여유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스크루지의 변화들은 알면서도 행동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일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스스로 인생의 결말을 바꿀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갑시다. 밤이 얼마 안 남았고 나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크루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끔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크리스마스를 잊게 한 그분도 크리스마스에는 아이였으니 크리스마스만큼 아이로 돌아가기에 안성맞춤인 때도 없었다. 누군가는 스크루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웃기도 했지만 그들이 웃든 말든 별로 개의치 않았다. 처음엔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만큼 현명했기 때문이다. 이 동화가 스크루지를 통해 보여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의 중요성, 함께하는 삶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스크루지가 처음부터 고약한 구두쇠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알고도 놓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만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내 한 몸 건사하기 벅찬 삶 속에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욕심낼 필요 없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한 가치를 잃지 말고 당신 주변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소중한 모든 것에 소홀한 삶을 살았다는 후회가 들더라도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려는 마음과 진정한 사랑. 어른이 된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쉽게 하지만 사랑을 위해 정작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헷갈리곤 합니다. 행복한 왕자는 누군가를 위해 조금씩 자신을 덜어내는 일이 과연 손해인지 아니면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인지 묻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두 눈은 사파이어로 반짝였고 몸은 순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닌 칼에는 붉은 아름다운 루비가 박혀 있었죠. 왕자는 도시의 중심에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왕자는 도시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가진 이면, 빈곤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또한 매일 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왕자가 있는 도시로 날아왔습니다. 갈대와 사랑에 빠진 제비가 무리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제비는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 육주나 늦게 혼자 따뜻한 남쪽 이집트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제비는 휴식을 취할 겸 왕자의 다리 밑에 잠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제비가 내려앉기 무섭게 어디선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비가 오나 하고 올려다보니 그것은 왕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제비는 그렇게 왕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자는 본래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았고 죽어서는 이곳의 동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커다란 동상이 되어 온 도시를 바라보게 된 왕자는 궁전에서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을 모두 보게 됩니다. 비참하고 안타까운 세상의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 왕자는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돕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합니다. 그의 몸에 있는 보석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요. 그렇게 제비는 왕자의 곁에 남아 하루는 지친 재봉사에게 칼에 박혀있던 루비를 가져다 주고 또 하루는 가난한 청년 작가에게 왕자의 한쪽 눈인 사파이어를 전해줍니다. 공원 한가운데 아름다운 동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몸은 빛나는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칼자루에는 아름다운 빨간 루비가 박혀 있었고 그의 두 눈은 파란 사파이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동상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눈물은 금빛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달빛 속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제비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난 행복한 왕자란다. 행복한 왕자라면서 왜 울고 있나요? 당신 때문에 제 몸이 다 젖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난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어. 내가 죽고 난 뒤 사람들은 나를 동상으로 만들어 여기 이 높은 곳에 세웠어. 그제야 비로소 난 이 도시의 온갖 추하고 비참한 생활을 볼 수 있게 되었지. 그래서 내 심장이 납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란다. 내 몸은 순금으로 덮여 있단다. 제비야, 네가 내 몸의 금박을 한 겹 한 겹 벗겨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사람들은 언제나 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으니까.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보석을 뜯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그것들을 전부 나눠주고 싶어 했고, 제비는 어쩔 수 없이 성냥팔이 소녀에게도 나머지 사파이어를 물어다 줍니다. 이후 그는 제비에게 자신의 몸을 덮은 금박을 떼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금을 받은 사람들은 점차 생기를 얻었지만 아름답던 왕자는 점점 빛을 잃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박 피부와 두 눈을 모두 잃은 왕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고맙다며 이제 제비에게 이집트를 향해 날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비는 왕자를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착한 제비는 왕자의 눈이 되어 도시가 돌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윽고 겨울이 찾아와 눈이 내리고 서리가 얼자 제비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지 못한 채 왕자의 발치에서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왕자의 심장도 반으로 갈라지죠. 사람들은 이제 아름다움을 모두 잃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합니다. 동상을 녹이던 사람들은 용광로에서도 녹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갈라진 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불에도 녹지 않은 왕자의 심장과 제비의 사체를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그때 신이 천사에게 명하여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행복한 왕자의 사연을 알게 된 천사는 쓰레기장에서 왕자의 심장과 제비의 사체를 찾아내고 그렇게 그들은 천국에 다다릅니다. 제비가 돌아오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으니 내 몸이 따뜻해졌을 거다. 제비는 생각에 잠기다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랍니다. 전 죽음의 집으로 가려 해요. 죽는다는 것과 잠이 든다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비는 왕자의 입술에 입 맞춘 뒤 발치로 떨어져 숨을 거뒀습니다. 그 순간 동상 안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납심장이 두 동강 난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사람들은 동상을 끌어내려 용광로에서 녹였습니다. 대학의 미술 교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쓸모도 없지. 정말 잘 가져왔구나. 이 귀여운 새는 천국의 정원에서 영원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며 행복한 왕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 도시에서 늘 나를 찬양할 것이다. 행복한 왕자는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동화로 1888년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회적 불평등과 자비, 헌신과 사랑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왕자와 제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랑과 자비로 녹여냅니다. 왕자는 자신의 보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제비는 그런 왕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죠. 이러한 인물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애정에 대한 오스카 와일드의 신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작품은 물질의 가치라는 영원한 화두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보석과 황금은 금세 사라지고 옮겨가지만 내면의 사랑과 자비로움은 왕자와 제비가 신의 선택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가듯 잊히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의 아우성에 서로의 내면을 탐색할 시간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왕자와 제비,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마음속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려운 처지인 사람에게 왕자와 제비처럼 따뜻한 손길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피터 래빗 이야기, 베아트릭스 포터,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어른이 되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기에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도 마음을 움츠러뜨리곤 합니다. 피터 래빗 이야기는 말썽꾸러기 토끼의 소동을 따라가며 누군가의 믿음과 다정한 기다림이 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엄마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는 꼬마 토끼 4마리가 있습니다. 토끼들의 이름은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그리고 피터입니다. 혹시라도 토끼들이 다칠까 염려된 엄마는 외출하면서 당부합니다. 맥그리거 씨의 농장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요. 옛날에 맥그리거 씨의 농장에 갔던 아빠가 그만 사고를 당해 파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플롭시, 몹시와 코튼테일은 엄마 말을 잘 듣습니다.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엄마의 당부를 잊지 않으며 길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블랙베리를 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달랐습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였죠. 엄마가 외출하자 피터는 맥그리거 씨의 농장으로 달려갑니다. 엄마가 간절하게 당부했는데도 말입니다. 울타리 문 아래 틈을 비집고 맥그리거 씨의 농장에 들어가는 피터. 피터는 맥그리거 씨의 상추도 뜯어먹고 강낭콩도 빼먹고 무도 뽑아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은 탓일까요? 맛있는 채소들을 먹던 피터의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파슬리를 찾기 위해 농장을 계속 거닐죠. 그러다가 골목을 도는 순간 오이밭 끝자락에서 피터는 맥그리거 씨를 마주치고 맙니다. 피터와 맥그리거 씨의 눈이 마주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양배추를 심고 있던 맥그리거 씨는 피터를 발견하자 벌떡 일어나 피터에게 향합니다. 피터는 그를 피해 재빨리 도망갑니다. 맥그리거 씨도 도둑이라 크게 외치며 빠르게 피터를 쫓아갑니다. 들이나 오솔길에선 놀아도 되지만 절대 맥그리거 아저씨네 정원에 들어가면 안 된단다. 아빠가 거기서 사고를 당하셨거든. 아저씨가 아빠를 파이로 만들어버렸지.
착하고 얌전한 토끼인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은 길 아래로 내려가 블랙베리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아주 말썽꾸러기인 피터는 곧장 맥그리거시 정원으로 달려가 문 아래로 쏙 비집고 들어가 버렸답니다. 쪼그리고 앉아 양배추를 심고 있던 맥그리거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 괭이를 휘저으며 피터를 쫓아왔어요. 거기 서라, 이 도둑놈아. 피터는 정말로 겁에 질렸어요. 정원을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그런데 문으로 돌아가는 길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피터는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피터의 흐느낌을 친절한 참새들이 듣고는 흥분해서 날아와 이렇게 애원했어요. 힘내. 빨리 빠져나와. 피터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맥그리거 씨에게서 도망가기 위해 농장 이곳저곳을 재빠르게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발까지 잃어버렸고요. 맨발로 허겁지겁 달리던 피터는 결국 구스베리 그물에 걸리고 맙니다. 피터가 입은 푸른 재킷의 단추가 그물망에 단단히 꼬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겠다고 생각한 피터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기 토끼가 농장에서 울고 있자 지나가던 새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피터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며 피터를 응원했죠. 맥그리거 씨가 피터를 발견한 순간 참새들의 응원에 힘입은 피터는 재킷을 벗어버리고 간신히 탈출합니다. 피터는 곧장 창고로 달려가 물이 차 있는 커다란 통에 숨습니다. 한참을 숨죽이고 있다 통에서 나온 피터는 늙은 생쥐와 고양이를 마주치지만 문이 어디 있는지는 찾지 못합니다. 맥그리거 씨는 피터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내 양파를 캐러 갑니다. 그리고 그런 맥그리거 씨의 등 뒤에는 피터가 알고 있는 출구, 대문이 있었죠. 피터는 대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맥그리거 씨를 따돌리고 대문 아래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옷과 신발을 모두 잃은 피터가 지치고 아픈 상태로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 토끼는 피터가 어쩌다 옷을 잃어버렸는지 궁금했지만 아무 말 없이 지치고 아픈 피터에게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끓여 먹여줍니다. 피터는 잠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공포에 몸이 덜덜 떨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게다가 물 뿌리개 통에 들어갔다 나온 탓에 몸도 축축했죠. 피터는 문이 있는 쪽으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생쥐는 입에 큰 완두콩을 물고 있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흔들었죠. 피터는 울기 시작했어요. 발로 밟으려고 하는 맥그리거 씨를 피해 피터는 창문으로 도망쳤어요. 화분을 3개나 넘어뜨렸죠. 창문이 너무 작아서 맥그리거 씨는 더 이상 쫓아가지 못했어요. 지치기도 했고요. 맥그리거 씨는 일터로 돌아갔어요. 피터는 커다란 전나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너무 지친 피터는 토끼굴 바닥에 깔려있는 부드러운 모래에 덜썩 주저앉아 잠들었어요. 가엾은 피터는 저녁 내내 끙끙 앓았어요. 엄마 토끼는 피터를 침대에 눕히고 카모마일 차를 끓여 한 스푼 먹였어요. 자야 하니까 한 스푼만 먹자. 피터 레빗 이야기는 베아트릭스 포터의 첫 번째 그림책으로 1902년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출간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1억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터 래빗 이야기는 세계 그림책 역사에 빠질 수 없는 큰 획을 그었습니다. 어린 시절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던 베아트릭스 포터는 그림과 동물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동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짓곤했습니다. 특히 동물을 생생히 묘사하는 방식과 이야기를 지어내는 형식을 통해서 자연을 소중히 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그녀의 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인화된 토끼들, 특히 피터와 엄마 토끼의 모습은 베아트릭스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고집을 꺾지 않은 피터의 모습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간 그녀의 용기와도 같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마음씨로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 토끼의 모습은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과 인간의 상호 관계를 소중히 생각한 그녀의 마음과도 같고요. 세상은 우리를 설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안기기도 합니다. 피터 역시 모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앞서 가족의 당부를 듣지 않았고 그 선택은 곧 낯설고 험한 세상에서의 커다란 역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터가 끝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진심으로 걱정한 가족과 참새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홀로 맞닥뜨린 두려움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피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를 믿어주는 이들, 위험을 막아주려는 이들,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요. 가끔은 세상이라는 큰 바람에 휩쓸려 자신만을 믿고 앞서 나가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늘 우리의 뒤에는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전에 알아보는 것, 그것이 피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 같습니다. 정글북 러디어드 키플링. 너희는 내 가족이야. 무엇이 가족을 가족으로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너무 쉬운 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혈연, 배우자, 함께 생활하는 식구. 그러나 정말 이런 대답만으로 괜찮을까요? 동굴 깊은 곳에 늑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4마리의 어린 늑대와 엄마 늑대, 아빠 늑대가 함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주 작은 인간 남자아이가 우연히 동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늙은 절름발이 호랑이, 시역하니 인간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늑대 부부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인간 아이를 돌봐주기로 합니다. 엄마 늑대는 털이 없는 인간 아이에게 개굴이라는 뜻의 모글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곧이어 늑대들의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인간 아이 모글리를 늑대 종족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에 관한 회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늑대들의 총회에서 늑대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모글리는 이제 발루와
바기라에게서 정글의 법칙을 배웁니다. 발루는 어린 늑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갈색 곰이고, 바기라는 늑대들의 총회에서 모글리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황소를 한 마리 바쳤던 흑표범입니다. 모글리는 발루와 바기라뿐만 아니라 엄마 늑대, 아빠 늑대, 그리고 4마리의 형제 늑대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글리는 원숭이족에게 납치됩니다. 원숭이족에 의해 공중을 날아오르게 된 모글리는 겁에 질립니다. 이 모습을 본 솔개, 칠은 발루와 바기라에게 서둘러 이 사실을 알려주죠. 원숭이족에게 잡힌 모글리는 그들을 따라 폐허가 된 궁전으로 향합니다. 한편 칠을 통해 모글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발루와 바기라는 비단뱀 카아의 도움을 받아 궁전으로 쳐들어가 모글리를 구합니다. 다시 늑대 가족의 동굴로 돌아온 모글리는 늑대들과 거의 10년을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와중에도 다시 한번 모글리의 정체성에 관한 늑대들의 총회가 열립니다. 10여 년 전, 모글리가 늑대들과 지낼 수 있도록 해줬던 늑대 무리의 대장 아켈라가 쇠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동물들 스스로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인간이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기 때문이며 인간을 건드리는 건 정정당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글의 동물들은 원숭이족과 어울려서는 안 돼. 우리는 원숭이들이 물 마시는 곳에서는 물 마시지 않고 원숭이들이 사냥하는 곳에서는 사냥하지 않아. 그들이 죽는 곳에서는 죽지도 않지. 오늘 일은 곧 과거의 일이 돼.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잊힐 과거의 사건에 불과하지. 정글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내 거야. 바기라가 말했다. 그리고 넌 뭐든지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지. 하지만 너 대신 바쳐진 황소를 기억하고 어떤 황소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게 정글의 법칙이야. 아켈라를 경계하는 쉬어카는 아켈라가 약해진 틈을 타 모글리를 내쫓자고 젊은 늑대 무리를 부추깁니다. 쉬어칸의 의견에 다른 늑대들도 그만 흔들립니다. 인간은 늑대와 확연히 다르다면서요. 늑대 가족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모글리의 10여 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늑대들은 더 이상 모글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글리는 인간의 마을에 내려가 늑대들이 무서워하는 빨간 꽃, 즉 불을 가져옵니다. 불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시어컨과 자신을 배척하는 세력을 제압하고자 하죠. 하지만 이미 늑대 무리는 모글리를 일원으로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곳에서 모글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마을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아쉽게도 인간의 마을도 쉽게 모글리를 일원으로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늑대 무리에서 자란 모글리는 외모는 같은 인간이지만 행동은 그들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죠. 늑대 무리와 인간의 마을 양쪽에서 상처받은 모글리는 4마리의 늑대 형제들과 함께 정착할 곳을 찾아 또 다른 정글로 향합니다. 아니야, 어린 형제야. 그건 사람들만 흘리는 눈물이야. 넌 더는 사람의 새끼가 아니란다. 진정한 사람이 된 거지. 이제부터 넌 정글에서 살 수 없어. 모글리, 그냥 흐르게 둬. 그저 눈물일 뿐이니까. 속히 돌아오렴. 엄마 늑대가 말했다. 나의 벌거숭이 아들아, 잘 들으렴.
사람의 아이야. 나는 내 자식들보다도 너를 더 사랑했단다. 다른 늑대들은 널 똑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널 미워해. 넌 영리하거든. 네가 늑대발에서 가시를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용감한 마음과 공손한 혀, 그게 있으면 정글을 헤치고 어디라도 갈 수 있지. 박쥐망이 짐승과 새들 사이를 오가듯이 나도 마을과 정글 사이를 오간다. 왜일까? 정글북은 총 7편의 작품이 엮인 단편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자주 각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글리의 이야기는 모글리의 형제들, 카아의 사냥, 호랑이다, 호랑이야 3편에 걸쳐 등장합니다. 정글북에는 선과 악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모글리를 납치한 원숭이족은 악으로, 모글리를 구출한 늑대들은 선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늑대의 아이로 잘 자라날 것만 같았던 모글리를 자신의 먹이이자 적이라고 생각하여 끝없이 괴롭히는 쉬어칸이 악으로 존재하고, 모글리의 처지를 걱정해주는 다른 늑대들이 선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극명히 대비되는 두 무리는 동시에 정글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선과 악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는 매번 달라지지만 각 무리에 속한 구성원들의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성향이나 선택보다 조직이라는 틀이 무리를 유지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동화 내에는 또 다른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늑대들과 인간들입니다. 인간아이 모글리는 둘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모글리는 동물들의 세계에서 그들과 소통하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늑대의 품에서 자라온 자신 사이에 깊은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모글리는 늑대들에게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몸과 마음을 내어주지만 외형은 인간이기에 완전한 늑대가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인간 사회에서는 늑대와 함께한 삶 때문에 이방인으로 여겨지곤 하죠. 정글북은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모글리의 위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미시적이자 거시적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미시적으로는 모글리가 그러했듯 내가 이 세계에서 어떤 자리에도 완전히 안착하지 못하는 순간들, 그럼에도 매일을 살아내기 위해 적응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하죠. 동시에 거시적으로는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라는 구조를 또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모글리가 두 집단 어디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화적 현실은 소속을 기준으로 경계를 짓고 구성원을 구분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들을 오가는 모글리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든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로알드 달.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로알드 달은 눈부신 환상 속에 아이들의 욕심과 허영을 비춰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든 쉽게 손에 쥐고
소비할 수 있는 현대의 풍요의 이면에 존재하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초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찰리는 탐욕이 빠른 지름길처럼 보일 때조차 양심과 절제로 한 발씩 천천히 걸어갑니다. 찰리 버켓은 낡은 집에서 부모님 그리고 4명의 조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소년입니다. 찰리는 여느 아이들처럼 초콜릿을 좋아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1년에 한 번 그의 생일에만 초콜릿을 먹을 수 있었죠. 그런 찰리의 집 근처에 초콜릿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초콜릿 공장으로 모두가 그곳의 공장장인 윌리 원카를 궁금해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초콜릿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지 않던 원카는 대신에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초콜릿 속에 숨겨진 황금 티켓을 찾아내는 5명에게 공장을 견학시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어린이들이 황금 티켓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찰리는 공장이 궁금했지만 돈이 없어 초콜릿을 살 수 없었습니다. 4장의 황금 티켓은 식탐이 많은 소년 아우구스투스,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소녀 버루카, 껌을 많이 씹는 소녀 바이올렛, 텔레비전 중독인 소년 마이크가 찼습니다. 그 사이 찰리는 생일 선물로 초콜릿을 받았고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비상금으로 초콜릿을 샀지만 모두 황금 티켓은 없었습니다. 황금 티켓이 한 장만 남았을 때 찰리는 길에서 주운 돈으로 산 초콜릿에서 기적적으로 마지막 황금 티켓을 얻습니다. 찰리가 티켓을 들고 집으로 가자 가족 모두 기뻐하며 찰리를 축하해 줍니다. 찰리는 하루에 2번씩 공장 앞을 지나쳤다. 공장 앞을 지날 때마다 찰리는 걸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늦추면서 코를 바짝 치켜들고는 초콜릿 향기를 길게 그리고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는 그 냄새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다고 얼마나 바랐던가. 그들은 이 작은 소년을 사랑했다. 그는 그들의 삶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였고 저녁마다 찾아오는 찰리의 방문은 그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일이었다. 종종 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조용한 방으로 들어와 문가에 서서 노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듣곤 했다. 그래서 매일 밤 어쩌면 30분쯤은 이 방이 행복한 곳이 되었고 가족 모두는 자신들이 배고프고 가난하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른들도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그건 아무리 가능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 행운이 바로 이 초콜릿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분명히 이 초콜릿에도 기회는 있었다. 찰리가 가진 초콜릿에도 다른 초콜릿처럼 황금빛 초대장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가게 주인은 찰리를 문까지 데려다 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에게도 이 초대장을 주면 안 된다. 잃어버릴라. 어서 집으로 가거라.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도 쉬지 말고 뛰어라. 알겠니? 초콜릿 공장 견학 당일, 찰리는 가족 중 조할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다른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원카 또한 찰리를 환영했으며 머그잔으로 초콜릿을 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멋대로인 아이들이 견학 중 차례로 사고를 당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욕심껏 초콜릿 강을 퍼마시다가 강에 빠지고, 바이올렛은 미완성 제품인 껌을 씹었다가 블루베리처럼 몸이 부풀어 오릅니다. 공장에서 호두를 까는 다람쥐를 갖고 싶다고 떼쓰던 버룩하는 다람쥐를 잡으려다가 쓰레기 소각로에 버려집니다. 마이크는 TV 광고에 실물 초콜릿을 전송할 수 있는 기계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TV로 전송되며 몸이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아집니다. 결국 마지막 한 사람인 찰리만 남았을 때 원카는 찰리에게 묻습니다. 이 공장이 마음에 드냐고요? 공장이 아주 멋지다며 찰리가 대답하자 원카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찰리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알려주죠. 하지만 원카의 후계자가 되려면 가족을 두고 홀로 공장에 와서 살아야 한다는 말에 찰리는 그럴 수 없다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에 원카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찰리의 마음을 깨닫고 가족 전부 공장에 데려와서 함께 살자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찰리는 초콜릿 공장의 후계자가 되어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족을 데리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찰리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거대한 초콜릿 강, 폭포, 엄청나게 큰 유리 파이프, 박하향 설탕 초원, 움파룸파 사람들, 아름다운 분홍빛 사탕배, 무엇보다도 원카라는 사람.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더 이상 놀랄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또 무엇을 보게 될까? 그 아이만의 잘못일까? 버릇없고 고약하지만 자네들도 알다시피 아이 혼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네.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버릇없이 키웠을까? 진짜 누굴까? 얘야, 난 이 공장을 전부 너에게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단다. 공장을 스스로 꾸려나갈 만한 나이가 되면 공장은 몽땅 내 차지가 되는 거야. 찰리는 뭔가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초조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슴이 너무나 벅찰 뿐이었다. 그건 조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1964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아동 소설입니다. 영화나 뮤지컬로도 각색되었으며 프리퀄 영화 원카가 개봉하면서 한 번 더 주목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소년 찰리는 모험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과 고집으로 곤경에 처하는 아이들과 달리 사려 깊은 찰리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넓은 세계로 나간 찰리의 눈앞에는 달콤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찰리의 성장뿐만 아니라 초콜릿 폭포와 강, 움파룸파, 사탕배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초콜릿 공장의 모습이 이 작품을 지금까지 사랑받도록 했습니다. 찰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초콜릿 한 조각 먹기 어려운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찰리가 다른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절망에 빠지거나 포기했다면 황금 티켓을 찾지 못하고 원카로부터 공장을 물려받지도 못했을 테죠. 그러나 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쟁취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남보다 나쁜 조건이나 환경에 좌절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모험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찰리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한 발짝만 더 용기 내서 나가보세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험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가 각자의 삶에 충실하며 타인을 사랑할 줄 알 때,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모험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초콜릿 공장의 달콤한 이야기는 행운이 누구에게나 스쳐갈 수는 있지만 그 행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준비된 정직한 태도임을 찰리를 통해 보여줍니다. 다른 아이들이 탐욕과 허영, 성급함에 이끌려 스스로 기회를 놓칠 때 찰리는 규칙을 지키고 양심을 선택하며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 동화는 행복이 갑자기 떨어진 선물처럼 느껴질지라도 욕심을 경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받게 되는 보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파랑새, 모리스 마테를링크. 반짝이는 행복은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어.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파랑새는 희곡으로 쓰인 동화극입니다.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몽상극으로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의 모험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행복으로 들뜨는 크리스마스 이브, 가난한 집안에서 선물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남매는 부러운 눈으로 앞집의 파티를 바라봅니다. 그때 남매에게 요술쟁이 할머니가 찾아와 아픈 딸을 위해 파랑새가 필요하다며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남매의 모험은 추억의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추억의 나라는 죽은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한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밤의 궁전입니다. 질병의 방, 전쟁의 방, 침묵의 방. 많은 어둠을 지나 마침내 꿈의 방에 도달합니다. 남매는 또다시 숲과 묘지, 행복의 궁전, 미래의 나라를 모험하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눈으로 본다는 게 중요해.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추억하는 동안은 세상에 있을 때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말이다. 모든 돌은 다 똑같아. 돌은 다 보석이란 말이지. 그런데 인간들은 그중 몇 가지만 보석이라고 생각한단다.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인간의 삶을 괴롭히던 어둠들, 유령, 질병, 전쟁, 쓸모없는 것, 어둠, 공포. 남을 귀찮게 하는 기쁨. 그것은 불행의 동굴에서 도망친 녀석인데 아무도 가둬놓을 수가 없어. 어디서든 도망쳐 나오거든. 불행들도 이제는 저 녀석들을 데리고 있으려 하지 않아. 인간은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과 홀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겠지요. 아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남매를 달라진 일상의 풍경이 맞이합니다. 가난하여 초라하기만 했던 집은 따뜻했고 부모님은 더욱 근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키우던 맷 비둘기는 남매가 찾아 헤맨 푸른 깃털의 파랑새였습니다. 파랑새 이야기는 찾고자 했던 것, 갈망하던 것이 사실은 방 안,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파랑새를 행복으로 은유하면서요. 다시 남매를 찾아온 요술쟁이 할머니는 새를 줄 수 있는지 묻고 남매는 선뜻 파랑새를 건네줍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박한 행복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단지 네가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지. 앞으로는 우리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어. 그러면 더 고귀하고 고상한 행복들을 만나게 될 거야. 너희 집은 문으로 창문이 터질 정도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매우 행복하지만 각자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당신을 볼 수 있을 뿐이죠. 파랑새는 다양한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봄의 행복, 해질녘의 행복, 햇빛이 비치는 시간의 행복, 빗방울의 행복, 천진난만한 생각의 행복, 정의의 기쁨, 선하게 사는 기쁨, 생각하는 기쁨, 일을 마쳤을 때의 기쁨, 사랑하는 기쁨 등. 우리의 시대는 작은 행복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맑은 봄 날씨의 행복을 느껴보고 싶지만 눈앞의 현실에 계절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죠. 또 맑은 공기의 행복을 느끼고자 하면 하늘에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분별 없이 남을 괴롭게 하는 행복,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제 행복을 채우고자 하는 어둠들이 매 순간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도 합니다. 희망은 덧없게만 느껴지고 어떤 희망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파랑새를 의미 없는 희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갉아먹지 않을 만큼이라면 당신은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나쁜 이야기들, 흔한 아기들, 세상이 당연하다는 듯 내어놓는 절망 앞에서 당신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희망과 행복을 믿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는 일은 잘못되지 않았으며 의미 없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신의 곁에 놓인 것을 잊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정당한 당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소중함을 일깨워준 크리스마스의 유령. 크리스마스 캐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대중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작품입니다. 이타적인 면모는 찾을 수 없는 깐깐하고 심술맞은 구두쇠 스크루지가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그는 크리스마스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와의 저녁 식사를 거절하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서기에게도 매몰차게 대합니다. 또 자선단체가 요청한 요금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7년 전 죽은 통업자 말리의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말리의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앞으로 새 유령이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말리의 말대로 찾아온 새 유령이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과거의 유령은 그의 어린 시절을 보여줍니다. 꿈을 품고 있지만 괴로웠던 소년 시절, 그리고 그가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겪어온 청년 시절, 돈과 연인 중 하나를 선택했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다음으로 찾아온 두 번째 유령이 보여준 것은 스크루지의 현재입니다. 그가 거절했던 조카와의 저녁 식사, 그가 매몰차게 대했던 그의 서기가 가족들과 소박하지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 이 풍경들이 스크루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유령은 스크루지의 미래, 그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정막이 감도는 그의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쓰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평생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구두쇠 스크루지, 여기에 잠들다. 스크루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의 결말을 바꿀 기회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을 뉘우친 순간이 늦지 않기를 유령에게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말리의 유령부터 시작하여 그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12월 25일 아침, 크리스마스의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덕을 보지 않아도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많아요. 크리스마스가 특히 그렇죠. 질병과 슬픔도 전염이 되지만 웃음과 기쁨만큼 강한 전염성도 없으니 이는 얼마나 공평하고 공명정대하며 숭고한가. 남자아이의 이름은 무지이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빈곤이다. 이 두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비슷한 다른 것들도 조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아이를 조심해야 해. 이마에 파멸이라 쓰여 있는 게 보일 것이다. 그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한 조심해야 한다. 무지를 허용하지 마. 인생의 여정은 끈기 있게 꾸준히 나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목적지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목적지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행복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아직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스크루지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서기의 집에 익명으로 선물을 보내고 그의 월급을 올려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될 것을 마음먹은 그는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던 산책을 나갑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성금을 내는 그의 모습을 비웃는 사람들조차 여유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스크루지의 변화들은 알면서도 행동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일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스스로 인생의 결말을 바꿀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갑시다. 밤이 얼마 안 남았고 나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크루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끔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크리스마스를 잊게 한 그분도 크리스마스에는 아이였으니 크리스마스만큼 아이로 돌아가기에 안성맞춤인 때도 없었다. 누군가는 스크루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웃기도 했지만 그들이 웃든 말든 별로 개의치 않았다. 처음엔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만큼 현명했기 때문이다. 이 동화가 스크루지를 통해 보여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의 중요성, 함께하는 삶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스크루지가 처음부터 고약한 구두쇠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알고도 놓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만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내 한 몸 건사하기 벅찬 삶 속에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욕심낼 필요 없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한 가치를 잃지 말고 당신 주변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소중한 모든 것에 소홀한 삶을 살았다는 후회가 들더라도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